노스트라다무스의 2023년과 2024년도 예언.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언가인 노스트라다무스가 남긴 2023년도 예언과 이제 반년이 지났지만 2024년도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예언이란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연구가들에 의해서 재해석되고 있는 관계로 현재의 상황에 맞게끔 예언의 방향들이 좌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글귀를 가지고도 다양한 예언으로 의견이 가지각색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인지라 누구는 대재앙을 말하기도 하고 누구는 희망을 갖다 붙이기도 하는 것이 현 시대의 예언 풀이자들의 역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거나 늘 말씀드리지만 예언은 그저 심심풀이 땅콩 정도로 여기시고 너무 깊게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다시금 가볍게 대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사상 최고의 예언가라는 노스트라다무스는 2023년도에 어떻게 예언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예언가 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인물인 노스트라다무스를 빼놓고는 예언을 논할 수 없을 정도로 유명한 노스트라다무스에 대하여 잠깐 소개를 한다면, 그는 16세기 프랑스 의사 겸 점성술사로 활약하였는데 그가 500년 전에 쓴 저서 레스 프로페트리라는 예언집을 통하여 약 942가지나 되는 예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는 사후인 1568년에 완간됐는데 이 예언서에는 1555년부터 3797년까지의 역사적 사건, 대규모 재난 등을 예언하는 내용이 모두 담겼었다고 합니다. 이 예언집 안에는 굵직굵직한 예언들이 너무 많아 모두 소개하기에는 시간관계상 최근에 맞추었다는 예언만 짧게 간추린다면 1666년 런던 대화제가 척중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히틀러의 집권과 인류의 달 착륙, 그리고 9.11 테러와 코로나, 팬데믹까지 정말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다양한 사건들을 척중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렇다면 2023년에 대해서 어떤 예언들이 있었을까요? 노스트라다무스가 남긴 2023년의 예언은 크게 5가지로 정리해 공개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대전쟁, 두 번째가 기후로 인한 재앙, 세 번째가 식량위기, 네 번째가 사그라드는 화성의 빛,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사회적 혼란입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예언이라는 대전쟁을 살펴본다면 글쎄요, 세계는 수시로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고 또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딱히 대전쟁이라는 예언에는 크게 와닿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자신의 예언집인 레스 프로페트리에 남긴 대전쟁에 관한 구절은 7개월간의 큰 전쟁악으로 인해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구절 역시 현 시대에 맞게 풀이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2023년도가 아닌 2022년 2월 24일에 발발했기에 시기상 맞지 않을 뿐더러 현재도 계속 전쟁 중이기에 7개월에 2배가 되는 기간을 전쟁 중이니 이 예언은 맞지 않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해석하는 또 다른 학자들의 주장으로는 대전쟁이 2023년 10월 7일부터 벌어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전쟁이 아니냐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 두 전쟁은 치열하게 계속되고 있는데 그의 예언대로라면 수많은 희생자가 생기고 있는 이 전쟁이 7개월 후인 2024년 4월에는 종지부를 찍었어야 하는데 지금도 전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니 빗나간 예언이라고 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예언도 들여다보겠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두 번째 예언으로 기후, 재앙에 대하여 예언집에 남겼는데 그 구절은 이렇습니다. 무지개는 40년 동안 보이지 않을 것이고 이후 40년 동안은 매일 무지개가 나타날 것이다. 마른 땅이 더욱 메마를 것이고 큰 홍수가 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글쎄요, 물론 세계 곳곳이 장마나 가뭄으로 고통받고는 있다곤 하지만 아직 어느 곳에서도 40년씩 가뭄으로 고통받는 곳은 딱히 없는 듯하니 이 역시 빗나갔다고 봐야 하겠지요. 물론 40년은 정확하게 40년을 뜻하기보다는 그만큼 오랜 기간 가뭄으로 고통받을 것이라는 뜻이라고 풀이하기도 합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전혀 맞지 않으니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현 시대에 맞게 풀이하는 것이 아닌가 싶지만 그래도 사실 요즘 기후가 재앙급이긴 하네요. 그래서 영국의 신문사 데일리메일이 현재 지금 유례없는 극한 기후 변화를 겪고 있는 유럽의 상황과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유럽은 2023년 한 해 동안 정말 가뭄과 폭염이 막 연달아 덮치면서 심각한 물 부족 사태에 또 산불 피해까지 극심한 혼란을 겪은 것은 최근 들어 확실히 표가 나긴 하니까요. 그렇다고 극심한 가뭄이 유럽에만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중남미 지역에서도 2019년 이후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고 최근 스페인에서는 한겨울인 12월에도 최고 30도까지 올라가는 정말 사상 최고이자 최악의 겨울 폭염을 겪고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그러고 보니 국내에서도 12월에 특이하게 눈이 아닌 호우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던 것을 생각하면 기후 재앙은 맞는 듯합니다. 다만 40년이 정말 숫자 그대로 순진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동시에 노스트라다무스는 세 번째 예언으로 식량 위기를 예언했습니다. 밀값이 치솟아 자기 이웃을 먹을 것이다. 예언집에 적힌 구절인데 여기서 밀값은 실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있는 밀 가격이 급격히 올랐던 것을 생각하면 살짝 소름이 돋습니다. 하고 많은 곡식들 중에 딱 찍어 밀값이라고 표현했으니까요. 물론 그 시대 밀이 절대적인 식량이었기에 대표적으로 기록했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이 부분을 해석한 학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값이 치솟는다기보다 그만큼 경제적 재앙으로 인한 식량, 공급망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보는 쪽이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량이 부족하게 되면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 사이에서 어쩌면 식인풍습이 생겨날지도 모른다고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문득 최근에 본 기사가 떠오르네요. 몇 년 전인지는 모르겠으나 북한에서 식량 부족으로 인해 인육을 먹었다라는 기사였는데 다른 곳에서도 식량이 부족하게 되면 식인풍습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섬뜩해지네요. 이런 것을 보면 예언은 무조건 다 뻥이야 라고 치부하기에는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정신병자처럼 막 찌끄린 그런 예언은 아니었구나 싶기도 합니다. 계속하여 2023년도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인 네 번째 예언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그라드는 화성의 빛. 이 구절은 애매모호하기는 합니다. 솔직히 500년 전이라고 생각한다면 화성이 폭발할지 없어질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그 누가 알기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노스트라다무스는 화성의 빛이 약해진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관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는 우주의 시간이 100년, 200년 가지고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적어도 몇백억 년은 되어야 행성이 하나 태어나고 사라질까 말까 할 테니까요. 고작 500년 전에 화성의 빛이 약해질 것을 예언했다는 부분은 예언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 화성이라는 영원 불변할 것만 같은 화성을 떠올렸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듯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해석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어쩌면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야심차게 진행 중인 스페이스 X를 통하여 화성, 식민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화성 개발 계획이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고 추측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괴짜이긴 해도 제발 성공해주길 바람하였는데 실패하게 된다면 그만큼 아쉬움도 클 듯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예언은 사회적 혼란과 불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구절을 보면 엄청난 변화, 그리고 무서운 공포와 복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큰 소리로 나팔이 울린다. 척과 꿀로 기름 바른 얼굴은 땅에 엎드려지리라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인 듯합니다. 일단 마지막에 척과 꿀로 기름 바른 얼굴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반짝반짝거리는 얼굴, 즉 부유한 지배층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악화되는 정치와 경제 상황에 맞서 부자에 대한 반란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합니다. 실제 2023년에는 여러 시위와 폭력이 존재했던 한 해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법개혁 시위와 프랑스 폭력 시위, 그리고 페루의 반정부 시위 또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시민들의 혼란이 더 가중되었고 현재까지도 많은 시위와 반란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시위는 사실 해마다 연례 행사처럼 세계 곳곳에서 수시로 일어나고 있으니 딱히 예언척 중이라고까지는 할 부분은 아닌 듯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틀렸어라고 말이기도 예매한 것이 막상 당한 나라나 국민들에게는 그보다 큰 고통은 없을 테니까요. 그들에게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사회적 혼란과 불안이 맞을 테니 이 예언에 대하여 맞다 틀리다라고 단정 짓기보다 그런 화를 당하지 않는 내 나라와 내 자신에게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렇게 2023년도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했다는 5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은 어떤 예언들이 있었을까요? 물론 이미 반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적중률이 70%라고는 하지만 2024년도에 따라 그 비율이 오르거나 떨어지겠네요. 자, 그럼 2024년 예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캘리포니아에서 강력한 대지진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다는 구절이 있었는데 황소 자리에 20일에 태양이 땅을 흔들 것이다. 꽉 찬 극장이 무너질 것이다. 공기와 하늘과 땅이 어두워지고 흐려질 것이다. 이 해석에 따르면 황소 자리 20일은 태양이 황소 자리에 들어가는 5월 20일을 뜻하고 대극장이 단어에서 암시하듯 할리우드가 있는 로스앤젤리스나 그 옆에 있는 캘리포니아를 가리킨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마침 캘리포니아는 지진이 아주 많이 발생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언만큼은 빗나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2023년 캘리포니아가 대지진이 일어난다는 예언은 노스트라다무스 말고도 브라질의 주세리노도 예언을 했던 부분이라 정말 대지진이 일어나겠구나 싶었지만 다행히 빗나간 예언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다만 캘리포니아만에 6.6의 지진이 있기는 했지만 워낙 그 정도 지진은 있던 탓에 대지진이라고는 할 수 없으니 빗나간 것으로 결론 지어진 듯합니다. 물론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날짜나 위치 또는 예언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이 노스트라다무스가 대놓고 한 것이 아니고 후대의 사람들이 작금의 현실에 맞도록 머리를 쥐어짜면서 퍼즐처럼 맞추고는 세상에 공표하는 것이라 틀렸다고 하여 노스트라다무스를 사기꾼으로 몰거나 구라쟁이라고 손가락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예언이 틀렸다면
그것은 해석을 잘못한 사람 탓이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가짜라고 볼 수는 없을 테니까요. 어쨌거나 캘리포니아 대지진 해석은 꽝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전투에 관한 구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붉은 적군은 두려움에 질려 창백해질 것이다. 그들은 큰 바다를 공포에 빠뜨릴 것이다. 여기에서 붉은 적군을 뜻하는 붉은색이라고 하면 중국이거나 공산국가를 뜻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붉은 적군이 중국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 구절은 중국과 남중국해의 오래된 갈등이 큰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봅니다. 아직 반년이나 남아있으니 좀 더 지켜보면 알게 되겠죠. 2024년의 또 다른 예언에 따르면 2024년에는 국제정세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데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용의 숨결이 엮어가는 것처럼 고대 지혜의 땅. 겐지스 강의 성스러운 흐름에서 신의 봉우리까지 운명의 연도에 숨겨진 힘이 깨어날 것이다. 올해가 2024년 푸른 용의 해인지라 겐지스 강이 있는 인도에서 어떤 커다란 사건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을 해석한 학자들에 따르면 서구 중심으로 흘러가던 세상이 멈추고 세계 무대가 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도에서부터 어떤 커다란 움직임이 있는지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2024년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새로운 교황의 탄생이라고 합니다. 사실 현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미 80대 중반의 나이라서 건강 문제를 겪고 있으니 분명 그 뒤를 잇는 누군가가 등장하겠지만 그때가 하필 올해인 2024년도라는 것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새로운 차기 교황이 파국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언했다는데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신성로마 교회의 자리는 로마인 베드로가 차지할 것이다. 7개의 언덕에 있는 도시는 파괴될 것이고 끔찍한 판사들은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모든 게 끝이다. 여기에서 7개 언덕에 있는 도시는 이탈리아 로마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라는 인물은 현재 차기 교황직의 가장 유력한 인물로 꼽히고 있는 피터 턱슨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마침 그 베드로라는 이름이 영어식으로는 피터로 불리기 때문에 피터 턱슨이 차기 로마 교황이 된다는 예언이었습니다. 지금껏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적중률이 무려 70% 이상이라고 하니 남은 반년 동안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언은 믿고 안 믿고는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대비를 하면 좋고 빗나가면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즐겨주셨으리라 믿으며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3대 미인 클레오파트라는 가짜 미인이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은 제가 좋아하는 이집트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집트 역사상 남녀 통틀어 가장 유명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가 있을까요? 투탕카멘. 물론 투탕카멘을 가장 많이 떠올리시는 분들도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투탕카멘이 부각된 시기는 그의 무덤이 발견되면서부터이니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닌 최근 짧은 역사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긴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유명한 이름은 단연코 클레오파트라가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미스테리하게도 가장 유명한 인물임에도 징기스칸처럼 그녀의 무덤은 아직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클레오파트라, 그녀의 무덤에 대한 기록이 역사상 거의 전무후무할 정도로 사라지고 없다고 합니다. 굳이 찾게 된다면 딱 한 줄 정도가 남아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그녀가 실존 인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에 무게를 두기도 한다고 합니다. 분명 우리는 이집트 역사를 배울 때 클레오파트라를 잠깐이라도 실존 인물로 배웠고 무엇보다 리메이크되는 클레오파트라 영화를 통하여 실존 인물이란 것이 뇌리에 깊게 각인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실존 인물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역사학자들은 그런 그녀의 무덤에 실체가 없다는 것은 지어낸 이야기거나 그녀의 역사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찾을 수 없는 것이라 합니다. 하지만 2022년 11월 최근 영국의 언론사 데일리 메일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 하나가 올라오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지하 터널이 극적으로 발견되는데 이것이 어쩌면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으로 이어지는 통로일 수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클레오파트에 대하여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짧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마케도니아 왕국 출신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장군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에게서부터 여져온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출신으로 그리스계 소아시아 혈통입니다. 이집트 관광고고부의 논평에 따르면 클레오파트라는 갈색 피부색을 가진 고대 그리스 계통의 여성이고 그 판단에 분명한 근거인 그림과 석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당대의 동전이나 두상 따위에서 묘사된 클레오파트의 모습을 보면 뽀글뽀글 곱슬머리에 우뚝 솟은 우람한 매부리코, 푹 들어간 눈두덩이 등은 전형적인 그리스 여인의 외모입니다. 물론 그런 물건들에서 군주를 묘사할 때는 어느 정도 정형화된 기법이 사용되거나 당대 미의식에 입각한 보정이 들어가게 마련이니 그걸 그대로 믿을 수는 없겠지만
그리스가 아닌 이집트 방식으로 묘사된 클레오파트라 유물을 보면 생김새가 많이 다릅니다. 고대 이집트의 인물 묘사는 정형화의 극치를 보여주기로 유명하기에 좀 더 현실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집트의 인물 묘사로 추천했을 때 클레오파트라는 미인의 대명사로 알려질 만큼 실제로 빼어난 미모와 매혹적인 목소리, 재치와 지성을 갖추어 남자를 사로잡는 매력이 있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모로 로마를 좌지우지하다가 아우구스투스에게 패하여 독사로 자살했다는 이미지와 오리엔탈리즘이 어우러져 마녀, 새끼 넘치는 요부, 하무파탈 같은 이미지도 같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미녀로 묘사된 유물과 작품들은 클레오파트라의 미모에 관한 이야기가 성립되고 난 뒤, 즉 그녀가 죽고 오랜 시간이 흘러 그녀의 미모가 부각되도록 만들어진 것이고, 실제로 클레오파트라가 살았던 시대의 유물에 묘사된 외모는 커다란 매부리 코와 살집 있는 목덜미 등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인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견해로는 중세시대의 미의 기준은 풍만하고 둥글둥글한 원형미를 갖춰야 미인으로 평가받은 데 뒤에 현대에서는 날씬한 몸매와 날카롭고 각진 상의 여인들이 미인으로 대접받기 때문에 당대와 현재의 미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빨간 머리를 가졌다는 낭설과 마찬가지로 일각에서는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의 여왕이었다는 이유로 흑인이라는 주장을 하지만 이는 이집트의 인종 비율이 무시된 주장입니다. 이집트인들 가운데서 흑인이 아주 없는 건 아니고 남부 지역에 흑인 혼혈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아랍인들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클레오파트라는 윗문단에 서술되어 있다시피 주역계 정확히는 그리스계 백인이라 차라리 튀르키예인에 더 가깝다고 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마지막 여왕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원래 클레오파트라는 본명이 아니라고 합니다. 과거 이집트에서는 남성 통치자를 프톨레마이오스라고 불렀고 여성 통치자를 클레오파트라로 부른다고 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여왕이라는 명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 그녀의 정확한 이름은 이집트의 7번째 여왕으로 사실상 클레오파트라 7세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가 7명이 존재했다는 이야기가 되겠군요. 어쨌거나 이집트의 여왕하면 클레오파트라 7세를 떠올릴 테니 편하게 클레오파트라라고 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클레오파트라, 그녀만 이집트 역사에서 대단하다고 평가하고 있을까요? 사실 그녀의 외모 또한 지금 후대에서 만들어진 것일 뿐 역사상 세계 3대 미인은 지나친 오버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클레오파트라가 왜 그토록 대단한 여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의 삶에는 3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남자가 친동생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13세인데 클레오파트라가 18살이 됐을 때 자신의 남동생과 결혼을 합니다. 근친상간이죠. 하지만 당시 이집트에서는 여자가 왕이 되려면 여자 혼자 왕이 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녀 공동 통치만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권력을 갖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왕이 될 남동생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왕족끼리의 근친은 어느 정도 묵인되거나 관습처럼 허용되었던 시대이니 크게 문제될 것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더라도 자신의 친동생과 결혼을 했다는 것은 그녀가 그만큼 야심이 넘쳤던 여성이었던 것일 테지요. 하지만 말이 좋아 공동 통치를 한다지만 남동생이자 남편과의 사이에서 미묘한 권력 다툼이 생기게 되고 결국 그녀는 세력에 밀려 왕정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때 운 좋게 클레오파트라 그녀의 두 번째 남자인 로마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에겐 시저 황제로 유명한 인물인 로마 황제입니다. 때마침 그때 이집트를 방문한다라는 이야기가 돌자 클레오파트라가 이걸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집트 국가에서 로마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에게 선물할 양탄자에 자신의 몸을 숨긴 제궁에 잠입하게 되는데 극적으로 카이사르 앞에 모습을 드러내게 되고 결국 로마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그녀에게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가 22살이었고 카이사르가 51살이었지만 두 사람은 결국 결혼을 하게 되고 아들까지 낳게 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렇게 로마 통치자의 힘을 등에 업고 다시 이집트 파라오 왕의 자리를 되찾게 됩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고 3년 뒤 카이사르가 암살을 당하면서 로마를 독재하던 카이사르의 시대가 끝이 납니다. 하지만 클레오파트라는 여전히 이집트의 여왕으로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카이사르가 죽고 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와 또 그의 오른팔 안토니우스가 대결 구도를 펼치고 있었는데 이때 안토니우스가 군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자 나라인 이집트를 찾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또다시 클레오파트라의 안토니우스를 향한 구애가 시작됩니다. 클레오파트라가 황금배에 탄 채로 성대한 잔치를 열면서 안토니우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안토니우스는 이 어마어마한 스케일과 또 클레오파트라의 미모와 그의 추진력에 반하게 되고,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었음에도 그렇게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의 세 번째 남자가 됩니다.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에게 완전히 빠져버리게 돼요. 심지어 자기가 전쟁으로 얻은 영토의 절반을 클레오파트라에게 바칩니다. 하지만 이런 소식을 로마 사람들이 좋아할 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는 로마에서 미움을 받게 되고, 평판이 급속도로 나빠진 틈을 타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안토니우스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악티움 해전을 일으키게 되고, 여기에서 안토니우스는 패배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 함께 죽음을 선택했다고 알려지게 되는데, 이렇게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죽음까지 고대 영웅들의 전기를 서술한 플루타르코스 영전을 통해 클레오파트라의 얽힌 스토리가 알려지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클레오파트라, 그녀의 죽음을 두고 고고학자들마다 그 해석과 설명이 다릅니다. 그 당시 독사인 코브라의 크기가 보통 2m가 넘기 때문에 코브라를 누가 옮겼으며, 행여 옮겼다고 해도 클레오파트라와 두 아녀를 동시에 다 죽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사에 물려 죽은 것이 아니라 준비해 두었던 독을 마신 것이라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죽음을 좀 더 극적으로 만들고자 클레오파트라 배 위로 코브라를 올려놓아 물려서 죽도록 역사를 각색했다는 것이지요. 이토록 그녀의 죽음뿐 아니라 그녀의 미모에 대한 이야기도 학자들 사이에 분분하다고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그녀의 미모는 이렇다 할 뛰어난 미모는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 지배적이었고, 오히려 그녀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그녀의 지혜로운 두뇌와 그녀가 갖추고 있던 지성미를 더 높게 평가한다고 합니다. 사실 그녀는 지금으로 치면 상위 1%의 영재였다고 합니다. 왕족으로 태어났기에 지위에 맞게 역사뿐만 아니라 천문학과 철학, 그리고 국제외교까지 정말 다양한 학문을 공부한 우수한 인재로 평가됩니다. 게다가 실제 그녀는 고대 그리스어를 비롯해서 8개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어떤 미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지성미가 뛰어난 전략가와 같은 위인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 최근 클레오파트라를 연구한 학자들의 평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클레오파트라의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많은 말들이 있어 왔습니다. 유화된 전설 속 인물에서부터 오버된 평범한 여왕이었다까지, 사실 그녀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여전히 찾지 못하는 그 무덤까지 모두 베일에 쌓여있으니 그럴 만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그녀가 실존 인물이었으며 어쩌면 그녀의 진짜 무덤을 발견할지도 모른다는 기사가 매스컴에 뜨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그리스의 철학자 플루타르코스가 클레오파트라가 사망한 지 100년 후에 기록을 남기게 되는데, 옥타비아누스는 그녀의 시신을 안토니우스의 시신과 함께 화려하고 장엄한 방식으로 묻으라고 명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의 죽음이 확실하고 또한 어딘가에 묻혀 있다는 것은 확실한데, 문제는 그 위치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고학자들이 이 기록을 토대로 고대 이집트의 수도였던 알렉산드리아에 그녀가 묻혔을 거라고 추측을 하게 되고,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을 찾던 중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1996년 9월 프랭크 고디오라는 고고학자가 알렉산드리아 동쪽에 있는 해안 수중 5m 아래에서 잠겨있던 섬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섬의 이름이 안티로도스라고 합니다. 프랭크 고디오는 이곳이 분명 클레오파트라의 궁전이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차세계경 지진과 헤일로 도시 일부가 물밑으로 잠겨버리게 되는데, 이때 안티로도스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 그곳을 탐색해보니 특히나 클레오파트라와 관련된 수많은 구조물들이 발견됐습니다. 그 중에는 클레오파트라가 만든 것으로 예상되는 사원도 있고, 또 안토니우스를 위해서 짓고 있던 미완성된 궁전도 있었고, 또 클레오파트라의 아들 카이사리온의 모습을 형상화한 화강암, 조각상 등등 여러 가지가 발견됐습니다. 이처럼 클레오파트라의 흔적을 찾았지만 정작 중요한 궁전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후 고디오 팀은 약 5년에 걸쳐서 수중 탐사를 이어왔지만 결국 무덤을 찾아내는 데는 실패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고고학자 도미니카 출신의 캐슬린 마르티, 그녀가 새로운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으로 의심되는 곳을 찾게 됩니다. 캐슬린 마르티, 그녀는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연구에 진심인 사람이었습니다. 무려 2005년부터 지금까지 클레오파트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조사하던 그녀가 주장하길, 클레오파트라가 과연 도시의 중심부에 묻혔을까 하고 무덤의 위치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당시 클레오파트라는 여신으로 숭배되던 신성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인물의 무덤은 보통 도시에서 벗어나 어떤 신성한 사원을 만들었을 것이라는 것이 그녀의 주장이었습니다. 결국 캐슬린이 그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하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서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타포시리스 마그나 사원이란 곳을 찾게 됩니다. 이곳은 현재는 폐허가 근 채 유적지로 남아있는 곳으로 고대의 어떤 이집트의 규모와 수도의 접근성을 고려했을 때 사실 여기가 클레오파트라에게 정말 최적의 안식처로 꼽힌 것이라는 것이 캐슬린 마르티의 주장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원은 죽음의 신 오시리스를 모시는 신전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생전의 모성과 치유의 여신으로 여겨졌고 안토니우스는 오시리스 신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연관성을 찾을 수 있었기에 캐슬린은 팀을 이끌고 사원 주변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클레오파트라와 알렉산더 대왕의 모습이 새겨진 주화가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황금혀를 가진 미라를 찾아내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참고로 황금혀는 미라의 주인이 이집트의 왕족이었던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2년 11월 캐슬린 고고학팀은 사원 근처에서 지하 13m 거대한 지하 터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규모가 높이가 2m 정도, 길이는 무려 1.3km 달했는데 문제는 그곳의 일정 부분이 물에 잠겨 있기에 탐사가 쉽지 않아 탐사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 이집트의 왕들은 대부분 피라미드를 만들고 자신들의 무덤으로 사용했는데 이집트 최고의 여신으로 떠받들던 클레오파트라의 피라미드는 없는 것일까요? 그것에는 많은 학자들이 클레오파트라의 갑작스런 죽음 때문에 2차 피라미드를 건설하지 못했기에 그랬을 것이라는 가설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의 무덤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옥타비누스의 명령으로 안토니우스와 함께 매장되었기 때문에 이집트 왕들처럼 화려하게 장례식을 치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도 어느 정도 힘을 싣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 끝에는 정말로 이집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왕인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이 있을까요? 수많은 학자들 못지않게 저 역시 궁금해집니다. 모쪼록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길 기대하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